러시아로의 한인들의 이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이주의 결과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집단 농장에서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강제 이주될 때에 고려인들의 지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지위는 시기에 따라서 변화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강제 이주가 되면서 고려인들을 사실상 적성 국민, 그러니까 일본과 연결시킨 적성 국민으로 생각하고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44년에 특별 이주자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물론 중앙아시아에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로만 간 것은 아닙니다. 이미 1897년 러시아의 조사에 보면은 고려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조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이 벌써 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담배를 판매한다든지 수공업자라든지 세탁부 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일부 이동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강제 이주에 의해서, 특별 지위에 의해서 새롭게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17만 고려인들, 이들은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5년 거주 여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거주해야 됐습니다. 5년 거주 여건, 거의 외국인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5년마다 연장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지위 속에서 애매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1860년대부터 와서 2세, 3세가 있는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화가 많이 진전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소련의 군인으로서 참전하고자 청원서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방에서 노무 인력으로 종사하는 노무부대로서 받아들여져서 1만 4천 명 정도가 노무부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련 정부가 고려인들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하고서 고려인들에게는 다른 상황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모국인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그리고 소련이 한반도의 북부, 즉 북한 지역에 군정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다 보니까 소련군은 조선 또는 새로 독립하게 될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고려인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가령 남일 같은 신부는 교육 문제에 종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나중에 장관까지 하게 됩니다. 정진상이라고 하는 분은 소련군과 함께 청진 탈환 작전에 참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문화부 장관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북한 정부에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허가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름이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려인들 중에 일부는 북한에 남아서 소위 소련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들은 대부분 숙청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소련으로 돌아와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려인들의 거주 이전 자유가 제한된 것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게 됩니다. 강제 이주를 기획했던 스탈린의 사망은 강제 이주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한인들이 사유가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살던 지역, 그러니까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의 극동 지역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있으면 이동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거 제한이 있게 되면서 80년대 고르바초프에 의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거주 제한은 여전히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수한 지위 속에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집단 농장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려인들은 이 집단 농장에서 생활을 충분히 활용을 했습니다. 근면한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 벼농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목화 생산량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또 채소도 많이 재배했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비롯해서 지금 샐러드에 해당하는 많은 채소들이 사실은 고려인들이 개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주한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소련 전역에 벼농사부터 시작해서 채소까지 새로운 농업 문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농장 내의 한인들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국적 규모의 노동 영웅 칭호를 받은 분들도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북극성 코로즈라고 하는 집단 농장의 김병화 선생이라든지 폴리타젤 집단 농장의 황만금 선생 같은 경우가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회주의 체제, 소비에트 체제 내에서 고려인들은 체제에 순응하면서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높여갔습니다. 이 영향력은 농업에서 고본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고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려인에게만 나타나는 새로운 농업 양식입니다. 계절 이동 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도 있었던 함경도에서 연해주, 만주로 가서 농업을 하다가 가을에 추수한 후에 다시 함경도로 돌아오는 계절 농업을 이 러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소련 전 지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근처 지역에서 했고 이후에는 원거리에서도 했습니다. 이것은 고려인들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채소 농사 같은 경우 소비에트 전역에 고려인들의 채소가 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본질로 이주한 지역에서 돌아오질 않고 정착하게 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 농장에서 생활하면서 사실상 한인들의 정체성은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변화를 하면서 한국어라든지 한국 문화에 대한 것이 많이 향유되지 못하게 됩니다. 소비에트 정부는 사실상 한국어 교육을 금지했습니다. 일부 문화적인 활동, 그러니까 고려극장 등을 통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활동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가 됐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려극장들의 방문 활동을 통해서 각 지역의 고려인들은 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또 민족 문화를 향유하게 됐습니다. 이 아무리 그래도 민족 문화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돌이라든지 환갑, 결혼잔치 등에서는 민족문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음식 문화는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인들이 한반도에서 이주했습니다마는 한국어도 잘 못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금지 때문이었습니다. 음식 문화에는 그래도 한국의 영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로 이주해서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고 또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젓가락에서 포크로, 접시로 빵을 먹고 토마토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은 러시아 영향이고 또 블록 같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비빔밥을 먹는 것은 중앙아시아 영향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고려인들은 고려인들만의 자체적인 음식도 만들었습니다. 국시라고 하는 국수 종류, 만두 종류인 배고자, 그리고 생선회, 가자미식회와 닮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한반도의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고려인들만의 독특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이 소련 및 러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게 됩니다. 특히 샐러드 종류에 있어서 채소 농사를 했던 고려인들은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당근채, 이것은 한반도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이 까리스카야 마르코비라고 하는 이 당근채는 고려인들이 만든 샐러드입니다. 미역 가지 무침, 양배추 김치와 함께 지금 러시아 전역, 옛소련 지역에서는 모두가 먹는 그러한 음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강제 이주 후 중앙아시아에서의 생활은 특별한 자격 속에서 통제되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농업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서 관리인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는 그러한 전망을 보여줬습니다.